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프라 SRE 분야를 주제로 한 드비스터즈 엔지니어링 데이에서 장애 대응 원칙과 방법 세션을 진행하게 된 이창원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뭐 이번 엔지니어링 데이 테마도 그렇고 또 아까 이제 소개된 스태프들의 이제 뭐 소속 팀 같은 거를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세션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 그 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되게 관계가 깊은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뭐 저희 팀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실 오늘 발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승용님께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희는 모두 이제 데브시스터즈 기술본부라는 곳에 소속인데 저희 회사에서 2016년에 이제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를 런칭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게임들을 이제 직접 퍼블리싱하는 형태로 이제 그 런칭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회사의 어떤 목표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술본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퍼블리싱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셋업된 조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인프라셀은 2019년도에 이제 세분화가 이제 그 기술본부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팀이 생길 때부터 저희 팀의 슬로건은 저렇게 이제 동료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일하도록 하자를 이제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뭐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것이 저희 팀은 지금 이제 9명의 분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전원이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좀 약간 그 전사 중앙 데브옵스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9명이면은 뭐 엔지니어링 팀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기는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좋은 글을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기술 블록에다 올려주셨는데 뭐 원글은 당연히 저희 것이 아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뭔가 저희가 맞닥뜨린 상황들과 조금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올려봤고 되게 아직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데브옵스는 사전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개발과 운영을 융합해가지고 좀 더 빠르고 더 자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릴리즈하는 역할을 얘기를 하죠. 아니면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진 개발 문화라던가.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현실은 생각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현실에는 좀 피하기 어려운 지저분한 일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보안 감사라던가 뭐 SMS, 회계 감사 이런 것도 대응해야 되죠. 그래서 그 게임 회사 퍼블리싱 조직의 데브옵스 팀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 좀 더 이제 뭐 다시 말해서 저희 팀한테 미션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갈래를 나눠보면은 크게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진행할 발표가 전부 다 이제 이런 미션에 입각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도출해낸 문화라던가 뭐 코드, 뭐 아니면 플랫폼 엔지니어링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해결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게임 인프라 구성이 있겠죠. 그 저희 팀의 이름이 인프라셀이니까 사실 당연한 부분일 것 같고 인프라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가 구성되는 기술 스택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사실 그 저희 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하는 순간 약간 되게 합리적으로 저희에게 딸려오는 인적 확장들이 역할 확장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게임 인프라를 만드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게임을 런칭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유저들한테 이제 즐거움을 제공을 하고 또 매출을 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안정성도 중요하게 되고 또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운영도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해 나가야겠죠. 그럼 새롭게 개발한 내용을 유저들에게 배포를 하려면 뭐 테스트를 위한 서버 같은 것도 띄워야 되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구성한 기술 스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시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 되고요. 근데 사실 클라우드 시대에 이런 거 하는 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돈만 많이 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서버비 조상님이 내주시는 거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비용 효율화도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비용 효율화를 하려면은 이제 그 필수적으로 이제 뭔가 앞에서 뭔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막 갈아엎어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길 수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안정성을 곁들이면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운 도전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 퍼블리싱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직이 셋업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 반복해서 여러 번의 게임 런칭에 걸쳐서 그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그리고 저런 내용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런칭을 앞두고 있는 게임 팀들이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저희가 회사에서 가장 많은 런칭을 경험하는 팀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저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막 얼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저희가 축적해온 경험들을 다른 그 게임 팀들에게 확산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되게 네, 빌드업이 많이 길었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중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원칙과 문화를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장애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A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조금 계신 것 같고, 두 번째 B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이 드시네요. 네. 세 번째가 떠오르시는 분? 의외로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조금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세 번째는 한 명도 없긴 했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뭔가 정의부터 같이 이제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비스 장애를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서비스 페일리어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희 엔지니어링 데이 발표니까 소신 발언하자면은 저는 사실 SRE 분야에서 가장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장애에는 세 가지 정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우티지인데 이거는 이제 정의를 구글에서 찾아준 정의를 따지면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려면 용역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제공되거나 이제 그런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사실 아까 이제 손 들어주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도 같은데 한국어에서 서비스 장애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저는 아우티지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른 단어는 이제 디제스터가 있겠죠. 뭔가 이거는 훨씬 더 심대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 일명 억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IDC가 불타거나 아니면 서버실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입주해 있는 서버들이 이제 먹통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디제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인시던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의만 따져보면 사실 그냥 어떤 사건이거든요.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시를 보면은 그냥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저기 several amusing incident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일을 인시던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발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제는 단어의 의미는 저런 인시던트이고요. 이렇게 넓게 가져가는 이유는 저희는 하일리 법칙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기에 앞서서 여러 번의 이제 작은 사고들이 있고 이런 통계적 징후가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이제 안전 사고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죠. 이 단 한 번의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생하는 징후들을 대처를 해야지 저희가 가장 적은 피해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기 QR코드 나왔죠?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터디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민의 결과물인데 저거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 대응 원칙 문서예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진짜 있는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원칙대로 이제 실천하기 위한 뭔가 이런 방법론하고 예시를 같이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 링크도 있으니까 저 기술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나름의 버전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제가 몇 분 거를 읽고 오기로 뭔가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 버전이 당연히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근데 이렇게 운영해 보시라고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 그런 인간극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좀 여러분들의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들으시다가 이따 네트워킹 시간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목표부터 설정을 해야겠죠. 장애등을 왜 하는가? 저희는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을 장애 대응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치일가이가 되어서 일상의 회복을 돌아가야겠죠. 네, 저희가 이제 장애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저런 잘 모르겠으니까 하기 어렵다거나 내 서비스가 아니니까 담당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잘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나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라던가 좀 문제를 인지했으니까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조금 일단 부딪히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나쁜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서 불이 나는 걸 보면은
저희가 몰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일단 그냥 불을 끄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그 개발자의 뭔가 좋은 마음가짐을 어떤 문제에 파고드는 근성, 뭐 삽질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속성이 장애 대응할 때는 이제 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원인을 찾는데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두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서비스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야 되니까 아예 원인을 찾지 말라고는 당연히 이제 못하고 그럴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이제 원인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는 이제 뭔가 그런 연역적 추론을 활용해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을 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약간 이런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계속 약간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를 반복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 매뉴얼 같은 거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다고 저런 순서를 따라야 된다고 배우죠. 저희가 막 어떻게든 결국 이 사람을 살려서 산소를 공급을 하고 심장이 뛰게 만드는 게 응급처치의 목적이잖아요. 장애 대응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가능한 어쨌든 서비스에 숨을 붙여놓는 것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뭐 이제 드라마긴 하지만 저렇게 이제 검지로 지혈을 하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뭐 저희는 이제 사람 목숨을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에는 서비스의 중단을 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한다. 여기까지 있겠죠.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이제 복구 불가능한 손실이라면은 더 큰 손상을 막기 위해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는 그런 이제 구국의 줄건저 같은 결정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 아까 응급처치 매뉴얼 나왔었잖아요. 근데 첫 단계가 도움 요청이잖아요. 제가 배운 예시 버전으로는 이제 저렇게 딱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저기 빨간 모자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대응을 하는데 역할 분담이 필요하면은 그 어떤 그 시스템을 더 뭔가 대응을 하다가 더 시스템을 많이 다뤄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이거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원칙인 에스컬레이션과 상황 전파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기 보면은 대상혁 님이 계신데 저희가 그 대상혁 님 보면은 항상 이제 저렇게 나 궁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되게 빠르게 타이밍에 콜링을 해주시잖아요. 대상혁 님이 저렇게 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판단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저희는 역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뭔가 나라 퀴즈쇼를 했을 때 우리 구성원들은 의심 없이 후자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런 합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인 거죠. 사실 이렇게 그러려다 보면은 좀 그 잘못된 판단, 뭐 false positive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 그 장애 선언을 하는 경우도 분명 생기고 또 이제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도 되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대상형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제 미움받을 용기인데 저희는 특히 이제 서비스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을 했고 또 이제 각자의 역할이나 담당에 관계없이 장애가 나면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자라고 이제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한 호출에 서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말자라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되게 늦은 밤중이라도 필요하다면 다들 이제 서로 이해해주자 약간 이런 문화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온콜 수당 같은 걸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포괄 임등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응하고 이제 그냥 이제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네. 또 이제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계속 도움 요청이 발생하면 이제 그건 그거대로 또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받는 사람도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스스로 돌아보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 내가 귀여운 탓이다 이러고 말기로 했는데 장애 대응 과정에서 뭔가 도움 요청이 이제 발생을 한다면은 뭔가 내가 혹시 어떠한 맥락을 너무 많이 쥐고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맥락을 나는 잘 전파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 나눠 받아야 하는 지식이나 뭐 권한 같은 게 있지는 않은지 이런 식으로 옆에서 같이 점검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언제 장애가 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서비스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랩탑을 꼭 들고 다닐 것을 저희는 꼭 되게 강하게 권장을 드리고 있고 당연히 이제 개발 환경도 세팅을 해놔야겠죠. 언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만우절에 이제 서버실에 가가지고 이제 찍어온 사진인데 이제 서버이시는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꼭 한 번 어디 나갈 때 맥북 두고 나오는데 그때 장애가 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끄덕끄덕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자 보시면은 자 왼쪽이 이제 어떤 재물 부적이라고 하고 오른쪽이 이제 맥북 칩 4예요. 그럼 똑같이 생겼죠? 이제 맥북은 예, 그 자체로 그냥 실리콘밸리 도사님들이 써주신 용한 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몸에 이제 지니고 다니는 것을 이제 그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탐지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는 이제 슬랙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슬랙은 메신저니까 비동기 수단이 이제 당연하지만 알람 채널만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알람 채널은 이제 분류에 맞게 뭐 올류 메시지 같은 노티피케이션 설정을 해둬야 되고, 또 대신에 그 필요한 메시지만 채널에 오도록 그 알람의 이제 건전성을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릴 텐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그 약간 흔히 새로 합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바꾸고 이제 깜빡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장애전화 발신자는 방해 금지 모드로 이제 반드시 설정을 해놔야지 이제 그 밤에 이제 장애 전화가 와도 받을 수 있겠죠. 또 그 저희가 엔지니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반복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뭔가 장애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탐지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보를 했거나 아니면 팀원 중에 누군가가 이제 뭔가 다른 이슈를 살펴보면서 대시보드를 보다가 어떤 이상한 점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그거는 이제 알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뭔가 막 그 도저히 사전에 탐지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제 그거는 뭐 커스텀 매트릭 같은 거를 추가를 해서라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시스템의 범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원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죠. 한 3가지, 4가지 원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장애 대응을 실제로 하고 있는 예시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인프라 채널에 이제 스레드로 기술본부의 이준성님께서 뭐 제보를 해주셨어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시스템에 의해서 탐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케이스가 아닌 거죠. 저희도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탐지가 발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의심하는 문제 영역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제보해 주신 내용을 되게 많이 모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프라셀을 호출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데 이르렀어요. 이게 그 되게 다양한 그 게임팀과 그 다음에 그 데브플레이 플랫폼 셀이니까 전혀 다른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팀들인데, 그 하나의 문제를 어떤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그 각자의 서비스 도메인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의 좋은 예시일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2주 단위로 2명씩 돌아가면서 일종의 온콜하고 토의를 해결하는 핸들러 당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핸들러이신 그 아까 스태프로 손들어주셨던 상윤님께서 호출을 받고 나타나셨지만 이제 건강상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상황을 공유를 해주신 거고, 명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신 거고, 또 이제 안 되겠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장애가 맞다라는 사실이 판별되고 나서는 즉각적으로 찬호님께서 이제 내가 장애 사실을 전파하겠다라는 내용을 남겨주셨고, 또 상규님께서는 이전 케이스와의 연관성을 이제 유출을 하시고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파악되었고 앞으로 뭘 하고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또 스레드에다 명확하게 공유를 해주셨죠. 또 장애 문자를 찬호님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어주셨나를 이제 찾아보면 먼저 지금까지 추적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주셨죠. 그런데 백본 네트워크망이라고 조금 더 순화해서 좀 더 널리 알려져 있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뭔가 네트워크 지식적인 배경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건데 라고 이제 연결짓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되게 친절하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 조치로 이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이제 명확하게 공유를 해주셨고, 또 해소가 되면은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이러면 이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공유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유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대응 채널이 개설이 되고 알아야 되는 유관부서 사람들 강력적으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 최초의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던 스레드에는 이제는 장애가 선언이 되었으니까 이 스레드로 이 채널로 옮겨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일종의 브레드 크럼 같은 걸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애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조치가 이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좀 생략을 하고 그 장애 대응 방법론의 관점에서 좀 중점을 둬가지고 정리를 하면, 장애 문서를 생성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지휘자로서 진수님께서 장애 대응의 프로세스 일부로 우리가 사용할 뭔가 그런 문서의 진실의 근원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공유가 되었고,
또 이제 다음으로 대응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해달라 이렇게 명확하게 액션을 요구를 하셨죠. 이렇게 장애가 어떻게 선언이 되고 이제 공개가 되는지 어제 발생한 따끈따끈한 이제 사례로 이제 알아봤는데 다시 좀 원칙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알람을 제보받아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사실 아마 이제 알람이 오히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민인 경험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알람 채널과 피드 채널은 명확하게 목적성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피드는 이제 단순히 그냥 저희가 뭔가 어떤 내용이든 뭐 보고 이제 받고 싶은 그러니까 시스템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싶은 내용을 다 던져놔도 상관이 없는데 알람은 그 사람의 개입이나 아니면 적어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메시지만 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양치기 소년 저런 것도 있고 다른 팀이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를 해야지 서로 이제 다른 팀들과 유기적으로 도움을 편하게 주고받고 또 신뢰를 쌓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갖춰 나가는 과정이 당연히 쉽지는 않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알람은 약식으로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원칙을 정해뒀어요. 솔직히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람을 보고 2차적인 판단이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보의 품질이 높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랑 이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장애 대응이 일관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알람을 수정을 하고 우리가 뭔가 이 알람을 봤을 때 일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람을 수정하고 뭐 조건을 수정한다던가 아니면 알람이 오는 채널이나 방식 같은 걸 변경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한 번에 뭔가 한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고 되게 티가 안 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약간 정황 가꾸기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알람 티어는 어떻게 이제 짜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최초 대응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저게 이제 보통 뭔가 CS 티켓이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고 하던데, 저희는 이제 SRE 부서로서 얼마나 이제 기민한 대응책을 갖춰야 되는가를 정의하는데도 이게 꽤 유용한 지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FRT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티어 제로 알람은 정의하기로 이제 언제든지 대응해야 되는 최우선 알람이고 15분 이내에 우리가 이 알람을 받고 대응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정해뒀어요. 이 티어 제로의 알람에 들어가는 알람들의 예시는 고객이 체감 가능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내부 컴포넌트의 안정성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를 티어 제로로 두고 있고 티어 제로 채널이랑 전화 알람으로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API 실패율이 올라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레이턴시가 길어진다거나 HA 구성이 실패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티어 제로에 해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 이제 티어 1인데 이거는 이제 좀 느슨하게 최선의 속도를 대항해야 되는 차순위 알람인데 좀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밤일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대응을 미뤄도 되는 그런 종류의 알람들을 티어 1으로 정의를 해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인 상관관계에 의해서 티어 제로 알람으로 이제 전파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티어 제로는 아닌 그런 상황들을 티어 1 알람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채널로 알람을 받고 뭐 예시 상황으로는 이제 CPU 사용률이 과하게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DB 레이턴시가 높아지는데 이제 서버의 레이턴시까지는 아직 괜찮은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번 이제 뭐 재시작되는 상황 뭐 아니면은 배포 툴 장애 예를 들어서 뭐 ROCD다 뭐 아틀란티스 같은 거 뭐 볼트가 장애가 나가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뜰 때 크레덴셜을 못 가져오는 경우 이 기존에 있는 사실 서비스들로 이제 배포하는 서비스 자체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티어 1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사내 운영 툴 같은 것도 티어 1으로 저희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티어 2인데 이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이제 개입은 필요로 하는 그런 알람들을 약간 짜투리 알람처럼 티어 2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일 경우에는 알람을 받으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2-3시간 안에는 대응을 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주말일 경우에는 당한 업무 시급까지 미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알람들만 티어 2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일정이 좀 여유롭게 비교적 설정이 되는 편이거나 아니면 대내외 서비스 유지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티어 2 알람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인증서가 만료돼가지고 서비스 한 번씩 이제 롤아웃을 시작해야 해줘야 된다거나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 중요한 인스턴스에 이제 그뭐 인스턴스 리타이어먼트가 걸린다거나 뭐 정책이 위반됐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알람들은 조금 늦게 대응을 해줘도 일단 칠가이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네. 자, 다음 원칙은 돌아가서 다음 원칙은 이제 기록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인데 장애 대응을 할 때 저희가 조치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 문화도 되게 활발하게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는 게 가설을 검증을 하고 가설 검증의 이제 반복이잖아요. 원인을 파악을 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고 실행을 하고 이게 우리가 취한 조치로 문제가 해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가, 어떤 것에 대한 검증을 했는가를 기록으로 남겨야지 이후에 이제 가설이 올바른지도 리뷰를 당연히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저런 불행한 사례도 있지만 장애 해결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장애 대응에 참여했던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뭐 교대를 하거나 지원을 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맥락을 어떤 것들이 시도되었고 어떤 로직에 의해서 장애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시스템에 따라서 역동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포텐시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장애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위급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또 명확하게 남겨야죠. 당연히 이제 개인이 단독을 하면 안 되고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사실 이제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실수를 하기 쉬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파라미터 같은 거, 자 여기 사이에 점이 있는 거 보이시죠? 두 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눈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죠. 마지막 원칙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장애 회고에 대한 원칙인데 같은 이유로 같은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되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이는 이유가 소있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데브옵스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일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같은 이유로 같은 장애를 똑같이 대응하고 있는 일이 반복되면 그거는 엄청난 리소스의 누수인 셈이겠죠. 그래서 작은 인시던트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이제 약간 일종의 예방 접종을 막기 위한 거죠. 또 이제 형식적으로 이러한 이유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보고에 아니면 소감 발표가 되면은 포스트모템이 많이 의미가 없어지고요, 많이 퇴색이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더 커진 자신감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비난하지 않는 포스트모템, 영어로는 블레임리스 포스트모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뭔가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거에 대한 퀘스천을 우리가 스스로 던지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5Whys라고 해요. 저기서 나온 것은 이제 왜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왜 대리석이 빨리 부식될까요?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기념관의 불빛이 뭔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뭔가 벌레가 많이 오고 뭐 거미가 막 오고 비둘기가 오고 비둘기가 이제 그 분변을 대리석에다가 많이 만들어 놓고 가기 때문에 비눗물로 자주 씻게 돼서 최종적으로 대리석이 빨리 부식된다라는 결론이 다다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사실 대리석이 부식되는 것과 뭔가 기념관의 불빛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저렇게 뭔가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효율적으로 액션업을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사례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저희가 포스트모템으로 실제로 작성했던 문서를 뭐 그냥 다 가져왔어요. 이것도 이제 가감 없이 다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조금 되었지만 콘솔 노드 교체하다가 이제 볼트가 장애가 발생했다. 저희가 이제 노션으로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컴포넌트에 대한 장애인지 같은 것도 기록을 해두고 어떤 사람들이 대응을 했는지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지 실제로 복구하는데 어떤 시간이 걸리고 이 장애는 회고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트모템 형식은 이제 뭐 저렇게 서머리, 임팩트, 뭐 루트 커즈 같은 거를 아주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또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단초가 돼갖고 장애가 발생을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탐지했는가도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은 비교적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타임라인으로 그 시간과 같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장애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어떤 것은 우리가 잘 대응을 했고 어떤 것은 잘 안 됐는지, 뭐 운이 좋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뭔가 기대하면 안 되는 그런 요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지 그 시스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활발하고 오픈 퀘스천으로 이제 그 팀원들과 또는 이제 우리 팀이 아닌 사람들과도 되게 활발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액션 아이템을 만들고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장애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원칙하고 방법 같은 거를 사례와 함께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외적으로도 약간 문화적으로 소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앙 데브옵스 팀으로서 뭔가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같은 것도 좀 언급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넓고 그다음에 해야 하는 일의 범위도 넓은데 사실 제품을 직접적으로 이제 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이제 한정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형적인 문화 같은 거를 전파하는데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류가 많을수록 이제 뭔가 시너지도 많고 서로 도움을 구하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문제를 사실 지적하고 받아들이기도 이제 편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품팀, 저희는 서버팀과 이제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는데 이제 격주 간격으로 뭔가 미팅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팀 경아님과 함께 하지만 그 사내 전체 뭔가 서버 직군 그런 월간 미팅을 계속해서 열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지식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이제 잡기도 합니다. 또 팀 슬로건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동료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일하도록 만들자잖아요.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드레일을 제공하면서 또 이제 어떤 안전 바운더리도 이제 같이 제공하는 그런 게이트키핑 어느 것이 이제 밸런스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또 여러 팀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이제 팀 차원으로 높은 그 신뢰도 수준을 이제 목표로 삼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장애 대응 원칙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자료는 저 책인데요. 구글이 소개하고 있는 SRE 개념서 사례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챕터별로 토론형 스터디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팀에는 어떤 형태로 적용을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저런 장애 대응 원칙을 잡고 또 개정을 해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부터 사실 저희가 저렇게 이제 포스트모템을 잘했던 건 당연히 아니겠죠. 포스트모템과 장애 대응을 잘했던 건 당연히 아니겠죠. 저희 팀이 2019년에 이제 뭔가 분기가 됐다고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첫 장애 대응 문서로 남아 있는 게 2019년 1월이죠. 그래서 팀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포스트모템 문서 DB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간 그런 모델이 지금의 어쨌든 저희의 로컬 맥시멈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내용들을 이제 다뤘는데 요약을 해드리면은 저렇게 이제 장애 대응 원칙과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떤 것이 원칙인가, 장애 대응의 목표, 상황 전파, 에스컬레이션, 도움을 청하기, 그다음에 환경 준비, 장애를 어떻게 탐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장애를 탐지했을 때 이 알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는가, 또 기록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시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또 장애 회고를 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알람 티어링 체계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 아까 이제 공유드린 문서, 퍼블릭하게 이제 공개된 문서가 약간 일종의 AGPL 라이센스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각자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자면 이제 저희에게도 이제 어떤 좋은 기회들로 한번 다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요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리스크를 그냥 단순한 회피의 대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다 현금을 찾아서 두고 있지 않고 각자 뭔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은행에 넣는다거나 적금 펀드, 주식, 코인 이런 거에다가 이제 넣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되게 요새는 일상적으로 다들 모두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SRE 관점에서도 이제 저희는 장애가 이제 대응이 아니라 좀 체계적인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말씀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버가 되어서 저는 이제 질문을 안 받고 이따 네트워킹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